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역시나 구글이 시총 1등을 가져갈 거야. 네. 자, 오늘장 한마디였습니다. 네. 네, 구글이 오늘 또다시 올라가면서 드디어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제 앞에는 엔비디아 하나만 있죠. 자, 엔비디아하고 사업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엔비디아는 너무나 훌륭한 영업이익과 영업 총 매출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에 70%의 총 매출 이익률을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는 지금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죠. 어떤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드웨어에서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넘어가고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되는 뉴스도 그런 뉴스예요. 주로 오늘 나온 뉴스는 엔비디아가 제약바이오 회사들하고 결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라이릴리면 우리 핀비즈에서 보면 제일 큰 제약회사 아닙니까? 그 일라이릴리와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공동혁신연구소 설립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양사가 모두 5년 동안에 최대 1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도대체 왜 이럴까요? 엔비디아는 시스코의 망령이 있는 거죠. 시스코의 망령을 넘어가고 싶은 거고요. 지금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과정들을 보면 젠슨 왕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한국에 와서 깐부치킨도 했던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시스코로 돌아가 보죠. 자, 시스코가 처음에 라우터를 개발해 가지고 할 때, 즉 인터넷을 할 때 인터넷 단말로 인터넷까지 하게 될 때 중간에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 시스코 장비를 써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점유율이 어디까지 갔느냐? 80%가 넘어서까지 점유율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젠 시스코 없이는 인터넷 없다.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가인 시가총액 사상 5천억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죠. 근데 그게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저스트 하드웨어 업체로 전락하게 됐죠. 지금도 살아있고 최근에 다시 부활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영광이 사그라들었죠. 근데 사그라들었을 때 그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기업이 어디냐? 이미 한번 얘기했습니다. 2번인가? 누굴까요? 네,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죠? 시스코가 이렇게 되면 전 세계를 다 아우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연결되는 중국 시장까지 다 아우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그때 이 통신 장비의 국산을 천명합니다. 그러면서 화웨이가 등장하죠. 화웨이가 등장했고 화웨이가 시스코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스코가 정말 그 단일 선택지에서 복수 선택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껏 주었던 이제 시스코 없이는 인터넷은 불가능해 했던 거에서 시스코 말고도 또 있네 하는 경쟁업체 등장과 함께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죠. 닷컴 버블과 붕괴와 함께. 엔비디아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안 되고자 하는 마음이 꿀뚝 같겠죠. 그래서 물리적 AI를 하겠다고 파트너로 현대차를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또 지난번에 멜세데스 벤츠, 이거 되게 발음이 어렵네. 멜세데스 벤츠. 벤츠. 자, 벤츠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지난번 CES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일라릴리입니다. 일라릴리하고도 하겠다는 거고, 이쪽에서 뭐냐면, 일종의 바이오 네모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가지고 다른 제약 업체들도 신약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드웨어 칩만 만드는 회사에서 일종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드웨어가 없어서 난리이기 때문에 AI 뭔가를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킬러 앱이라든가 뭔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싶은 업체들은 일단 하고 싶지만 칩이 없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칩을 할게. 우리 공동으로 합시다. 이렇게는. 근데 얘네는 뭐 하는 거야? 칩을 주고 자기네가 직접 연구하나? 아니 AI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AI 칩은 이렇게 쓰세요. 요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그 동네 기술자들이 다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와, 칩 팔아서 확장하는 거야. 너무 좋잖아. 그게 이제 했던 첫 번째가 어디죠? AI 기업들이죠. 오픈 AI. 이런 기업들하고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구글하고 뭐 경쟁 관계는 약간 경쟁 관계죠. TPU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있잖아. H200을 왕창 팔아가지고 구글이 TPU를 만들 수 없도록 그냥 하드웨어 라인을 그냥 작사를 내겠다 하는 의도도 좀 보이잖아요. 지금 GPU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서 야, 매출의 25%를 정부의 세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이익의 25%가 아니고 매출의 25%를 납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야? 마진의 한 절반을 떼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중국에 진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포석 중에 하나는 TSMC의 코어스 S라인은 자기네가 독점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렇게 구글이 진입하고 이러는 게 그렇게 좀 그럴까요? 자, 구글은 제2의 애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2의 애플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거죠. 소비자를 손에 쥐고 있는 기업입니다. 소비자를 손에 쥐고 있는 기업.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죠. 1인당 1개씩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예요. 모든 사람들의 꿈이, 모든 지금 빅테크들의 꿈이 이거예요. 야, 손마다 저 디바이스를 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 컨텐츠를 팔고 싶어. 이게 꿈이죠. 그러니까 메타가 그렇게 이렇게 안경 그 글라스 뭐 이런 거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근데 요즘 아직까지 글라스 쓴 사람 별로 보이지는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만큼 파워풀한 겁니다. 애플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고, 예,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컨텐츠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네, 유튜브라는 너무나 강력한 이제 TV를 제껴버린 강력한 그 컨텐츠도 갖고 있습니다. 디바이스도 갖고 있지만 컨텐츠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고, 데이터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갖고 있어요. 네, 완전한 끝에부터 끝까지 다 갖고 있는 애. TPU도 만들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네,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든 상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야, 결국은 구글이 시총 1위를 먹겠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뉴스가 오늘 있습니다. 애플이 구글과 협력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야, 이거 진짜 놀랍지 않아요? 완전한 경쟁 관계 아니야, 서로? 근데 그 전부터 사실 협력을 했죠. 애플 그 디바이스에서 구글 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 했죠. 구글이 돈을 주는 거.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지금 음성 인식 비서인 시리, 저 아직도 시리 안 쓰고 있어요. 뭐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자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한 두세 번 못 알아들으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민망하고 옆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방송하는데 네 말씀하시죠? 막 이런 거 뚝 뜰까봐 무서워서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안 쓰게 되는데 여기에 제미나이 모델을 통합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제미나이를 시리 통합 인공지능 모델로 선택한 배경으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과정에서 알파벳 제미나이 모델이 가장 적합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놀랍죠? 원투펀치가 서로 협력을 하는 거야. 독점 아닌가 이렇게 되면? 네,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오늘 계속 탄력받으면서 추가적으로 1% 올라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핀비즈 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글의 저 TPU 칩을 뺨리스를 제공해주는 브로드컴, 아부고, 네, 브로드컴은 2%나 오르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에 엄청나게 올랐던 인텔은 좀 빠졌고요. AMD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은행권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곧 또 얘기하도록 하고, 그 외에 우주항공, 야, 진짜 미국도 우주항공 완전 미쳤죠. 지금 우주항공, 방산, 뭐 보잉 이쪽 엄청 좋았고요. 어제 월마트도 무려 그 3%나 오르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유통업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제 오후에 한국 시장 마감할 때 VIX 지표가 왕창 올랐습니다. VIX 지표가 왕창 올라서 와, 뭐지?
했는데 VIX 지표는 오른 데에선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나 다른 게 많이 올랐죠. 원자재 가격 볼게요.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4,600 갔습니다. 은값도 미쳤죠. 어제도 잠시 보여드렸죠. 은값 미쳤어요. 근데 은값만 미친 게 아니고요. 지금 구리값도 보세요. 구리값도 난리가 났고, 구리값만 그런 게 아니라 알루미늄 값도 난리가 났어요. 자, 알루미늄 값 차트 흐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가격이에요. 와, 진짜. 와, 미쳤군요. 미쳤어. 야,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뭐 통화는 서로 간에 상대 가치니까 서로 주고받고 예를 들자면 마치 뭐 이런 거죠. 일본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격투기를 해서 거기서 최고인 사람은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 전 세계 그 UFC인가 뭐 그런 데 나가면은 힘을 잘 발휘 못 하잖아. 한국에서도 엄청 잘 나간다는 사람도 거기 가면 힘을 못 쓰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있을 때는 그냥 거기서 잘하면 그냥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가치라는 거는 뭔가 정확한 분별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게 지금 원자재 가격에서 드러난다. 말을 좀 너무 어렵겠네. 무슨 말이냐면 통화는 통화 가치로 판단하는 건 지금 정확한 우리한테 데이터를 못 준다는 거예요. 지들 약세 애들끼리 노는 거예요. 약세 애들끼리. 통화는 어차피 약세야. 통화는 뭐 달러도 약세고 유로도 약세고 엔화도 약세고 뭐 위안화도 약세고 원화도 약세고 다 약세야. 약세 전쟁 가운데 그냥 빠져 있는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거고 그걸 보니까 이것들 봐라. 쥐들끼리 잘 놀고 잘 먹고 사네. 그래. 그럼 우린 따로 놀아. 한 게 지금 원자재 가격인 거죠. 아니 난 니네 통화 이제 못 믿겠어. 뭐 이런 반응이 어디서 오고 있느냐? 원자재에서 오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르더라. 자, 은 가격 미쳤죠. 은 가격 미쳤고 그 다음에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하루에 오른 폭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미친 거죠. 하루에 지금 저게 하루에 와 우리 3,000원 막 500불 뚫을 때 야 드디어 사상 최고치 갑니다. 야 통화 가치가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데 뭐 거기서부터 지금 얼마 은은 50달러. 야 금값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면 은값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막판에 꼭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막판이라고 했는데 와 미쳤죠. 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알루미늄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리 알루미늄은 약간 정광 재련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같아요. 공급이 좀 안 좋다는 소식이 계속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고 뭐 AI 데이터 센터 특별히 이제 전력 송신망은 구리 쪽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구리 써봐야 얼마나 쓰겠냐고. 그거는 물론 뭐 데이터 센터 하나가 여의도만 해요. 뭐 이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판에 쓰는 구리 뭐 이런 정도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는 분명히 맞을 텐데 그거보다 이제 더 큰 게 송배전망인 것 같습니다. 송배전망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중국은 2차 대전 이후가 SOC 전 세계 탑이었잖아요. 자꾸 사그라들잖아.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대단하잖아. 근데 이제 새로 깔려고 하니까 전부 새로 깔아야 되는 거지. 초고압선으로 싹 다 새로 해야 되니까 구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구리가 그런 측면에서 가니까 알루미늄도 대체재로 부족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고 둘 다 모두 재련 과정과 캐내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데이터 센터 값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다. 전력 인프라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통화 가치가 하락이 된 것이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다른 것까지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제롬 파월 검찰 조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선물시장에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셨다시피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올랐고 그다음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도달을 했는데요. 어제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소환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금요일 날 소환장이 발부가 되어서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통화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앞서 잠깐 통화가치에 지들끼리 약세 전쟁을 하고 있다는데, 기축인 달러도 마찬가지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축도 못 믿겠고 이제는 모든 통화들을 잘 못 믿겠어.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자, 일단 달러 지수는 약세에 굉장히 큰 이유 있었죠. 중앙은행장이 쉽게 얘기하면 누가 봐도 명확하게 행정부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소환장이 발부된 상황이다. 검찰 소환장이 발부된 상황이다. 이런 거죠. 검찰 와요. 뭐 이런 게 발부됐으니, 야, 얘네 나라도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환이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가 약세가 됐습니다. 문제는 달러 약세보다 더한 놈들이 있더라는 거지. 지금 엔화, 자, 엔화는 사나이 총리께서 지금 그 중의원 재선거하겠다고 지금 하셨고, 왜냐하면 그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하고의 지난주 대담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본 신화는 그 여성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아마테라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은 주로 싸움만 하는데 여자들은 뭔가를 포용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갖고 일본 분들이 여성에 대한 그 인상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황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의원 선거를 하면은 다시 과반을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펼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인기가 좋아요 지금. 야, 이게 신화까지 갑니다. 신화까지. 일본 신화까지 가는 거야. 이런 그 일본 대중의, 그리고 일본 대중의 이 반응, 그걸 주로 물어봤어요. 문화적인 거를 호사카 유지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일본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700년 사무라이 그 카레 문화를 놓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칼이 휙 하고 와서 댕강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칼이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일본 칼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칼인 거 아시죠? 칼이 나라였으니까. 댕강 막 이렇게 되니까 혼내, 다테마이 이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속으로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은요 일본 가면 일본 막부 시대에 갔으면 바로 끝나. 존재하지 않아. 그냥 바로 끝이야. 그건 확인해. 댕강 이러면서 바로 끝나. 어우 끔찍해.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속내를 절대 얘기할 수 없다. 절대. 그러니까 막 장례식장 하는데도 슬퍼하면 안 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베풀어주는 애 감사합니다. 와, 혼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사람들이 있으면 예의 바르게. 야, 참.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그 뭔가 반대 의견이나 이런 거 잘 안 내고요. 근데 또 놀랍게도 밑에 있는 무사들이 도망가면 자기가 그냥 기반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 인생이 끝나니까 밑에 사람한테 되게 맞춰주는 또 그 문화가 있다는 거죠. 진짜 재밌어. 하여튼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내용 많이 안 보셨는데 보시면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되면서 일본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 일본은 이 문화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의 흐름도 좀 이해가 덜 돼요. 왜지? 이렇게 되는데 알고 나면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하고의 대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자, 제롬 파월의 발언입니다. 그간 그 증언이나 연준 건물 리모델링은 검찰 수사의 구실에 불과하다. 본인은 정치적 고려 없이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번 형사 고발은 대통령과 연준의 금리 정책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 파월 의장은 이번에 이제 검찰의 소환장을 받은 이유는 연준 청사의 개보수 프로젝트에서 관리가 부실했고 의회에서 관련되어서 위증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소환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저는 속으로 이 얘기 딱 듣고 파월이 변호사인데
변호사인데 뭐 문제 책 잡히는 일을 했겠어? 이 사람 발언할 때도 보면 되게 책 잡히는 발언 안 하던데 성향 보니까 이 사람은 아예 그냥 그 본투 변호사던데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거 뭐 결국 그냥 지나가겠지.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끝나지. 그냥 압박용이죠. 이걸 그러니까 시장에 다 안 거예요. 시장에 다 알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물시장 여러분 선물시장 흐름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될 게 몇몇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팔으면은 선물 시세 툭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개별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그 뚜껑 열어보니까 처음에 약하게 시작하긴 했어요. 약하게 시작하긴 했고 그 다음에 채권 시장도 굉장히 약세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제자리에 거의 다 제자리에 돌아갔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채권 시장에는 상당한 압박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금리를 내리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금리를 이 상황에서 내리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는 게 채권 시장 참여자들의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을 보는 건데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언제죠? 돈 가치가 떨어져 이 채권의 이자가 의미가 없어. 갖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어. 4% 받아봐야 의미가 없어. 왜? 인플레가 6% 나니까. 이러면 그 채권을 안 들고 있으려고 그러죠. 던져버리죠. 그럼 던져버리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 그런 건데 자, 채권 10년물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어제 이 사건 벌어지고 다시 4.1을 두들겼습니다. 야, 저 사이에 금리가 한번 인하가 됐는데 금리 인하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네. 아주. 근데 이제 그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좀 했어요. 12월 소비자 물가지 CPI가 근원 수치가 꽤 높게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PI의 근원 CPI는 12월에 전월 대비 0.4%나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 오, 깜짝 놀랐어. 자, 이렇게 되면 금리 내린 건 물 건너가요. 만약에 JP 모건이 말한 이대로 전월 대비 0.4% 근원 CPI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3.0 나올 거 아니야. 저기는 연간 전년 대비로는 3.0 나와. 근원도 3.0 나온다는데 3자 찍으면 약간 충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은 한번 살짝 쿵 할 것 같아요. 3.0이면 살짝 쿵 할 것 같고 3.2 안 나오겠지만 3.2 나오면 왕창 쾅합니다, 여러분. 감안을 하세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에 뭐 미국이 개입은 못하겠지만 뭐 협상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란 사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간밤에 드론을 동원해서 키우,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공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번에는 르비우를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쏴서 공격했다라고 하는데 지난 서울대 이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처음에 협상했던 게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게 6개월 전에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협상안이 지금은 최선의 안이 됐다. 더 많은 최악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유럽 친구들은 입으로만 이터벌만 치고 있고 실제적으로 도움은 찔끔찔끔 주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원래 처음부터 러시아는 지구전의 최강 국가였다. 오래 끄는 거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네, 자, 빨리 이렇게 해서 전쟁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쟁이 안 날 정도로 체력을 길러놓고 있어야 되고 남들이 호락호락 못 보게 해야 한다. 일단 한국은 그런 국가 중에 하나죠. 예, 그나마 그건 상당히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무난하게 끝났다는 사실을 전달드리면서 파월 의장과 관련된 그 소환장, 검찰 소환장 건은 약간 찻잔 태풍처럼 지나갔으나 금융권에는 영향을 좀 미쳤고 채권 금리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요즘에 하도 계속 장이 좋으니까 요거 이제 까먹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위험 자산한테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니다. 라는 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른다? 금리 때문에라도 주식시장이 한번 조정받을 수 있다. 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